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법률 리스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나온 뒤에 회장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6년 동안 61조 원을 미래차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기업의 수익성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에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김에 따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서둘러 온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금감원이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는데 오늘 행동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에 신한금융지주 사회이사와 면담을 갖고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이 제기한 법률 리스크는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관한 것으로 금감원은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 기자, 법적 리스크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선임을 서두르지 말아달라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신한지주 내부적으로 정해진 일정상 크게 벗어난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인 셈입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재판 절차를 언급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조용병 현 신한지주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 신한지주 내부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임기 한 달 전까지 차기 회장을 정하면 됩니다. 조 회장의 임기가 3월까지니까 2월까지 차기 회장을 정하면 됩니다. 한편 신한지주 회추위는 지난달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후보군을 압축한 숏리스트 작성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군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서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행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6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5%로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주주 친화적 계획도 내놨는데요. 3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주를 배려한 겁니다. 네, 2025 전략을 내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앞서 정의선 부회장이 밝혔듯이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자동차 관련 종합기술 회사, 현대차의 표현대로라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0%인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언급한 대로 그 목표 시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신임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도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임원 선거 결과 중도 실리 성향의 이상수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강성 후보자와의 2파전 끝에 박빙으로 당선됐는데요.
이상수 당선자는 공약으로 임금 인상 대신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 등을 걸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세지는 현상 등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동반과 안정 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가 승차 거부인데요.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에 서울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승소를 했다고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 법인 택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운행정지로 인한 택시 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민원인 승차 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 뒤 모두 29곳의 법인 택시 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중 14곳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이번 판결이 다른 택시 관련 민원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서울시는 강화된 행정처분으로 올해 승차 거부 민원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는 승차 거부와 함께 부당요금과 담배 냄새 퇴출을 위한 이른바 서울택시 산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에는 서울경찰청과 승차 거부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 종로 2가에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임시 택시 승차대를 운영하고요. 11일부터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냄새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검사를 진행해 세차 명령을 내릴 방침이고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서울 모든 택시에 GPS 기반 M 미터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뽑는 후보자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막판에 예상치 못한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모두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차기 금투협회장에 도전한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인가요? 네, 정기승 KTB 자산운용 부회장과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와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재익 전무는 후보자 공모 마감 바로 전날인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금투협회장은 대형 증권사 CEO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만큼 서 전무의 출사표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투협은 2009년에 증권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합쳐지면서 출범했는데 황건호 초대회장부터 권용원 4대 회장까지 모두 증권사 CEO 출신이 협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번에 정기승 KTB 자산운용 부회장이 출마하면서 업계 간 대결 구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은 대신증권에 입사해 대표 자리에 오른 만큼 업계의 특성이나 분위기, 방향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서재익 전무의 이른바 유리천장 격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5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는 1년 넘게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들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피하고 호화 생활을 누려온 악의적 체납자로 보고 끝까지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체납자의 집안, 국세청 직원과 체납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래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계시. 아니 무슨 변호사입니까? 이런 살자리가 20년, 30년 된 거라요. 차를 그 벤츠 가면. 하지만 체납자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는 5억 5천만 원 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주소지에 위장 전입한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앞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통보합니다. 지금 개문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체납자가 소파에 번듯이 앉아 있습니다. 체납자가 수색하는 국세청 직원들을 몸으로 맞고 말려보지만 결국 현금과 귀금속 등 2억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난해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사로 알려진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와 드라마 올인과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스타 작가 최현규 씨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회를 열어 기존 HDC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조합은 이미 주요 건설사에 시공사 재선정 입찰 의향서 공문을 보냈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모두 7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합 총회는 오는 23일 열리는데요. 이때 이번 선정 취소 안건을 표결에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게 최근도 아니고 지난해 7월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조합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현재 친현산파와 반현산파로 나뉜 상황인데요. 앞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입찰이 유찰된 뒤 현대산업개발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조합원이 현산 측 제안서에 사업재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위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현산 측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그 뒤로 재건축의 설계와 각종 시설의 공사 범위가 입찰 제한 때와 달라졌다는 등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취소가 가결되면서 법정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총회였다고 번번이 판단하면서 시공사의 지위가 유지됐지만 지난 10월 현대산업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결국 이달 예정된 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다시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외화자산 운용 수익 증가에 따라 한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0월보다 11억 4천만 달러 늘어난 4,074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유가증권이 3,765억 1천만 달러로 전체의 92.4%, 예치금은 201억 6천만 달러로 4.9%를 차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 경쟁력 후퇴에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140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에서 올해 13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순위는 지난해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식품기업 대상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식료품을 포장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대상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봉사단 등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참석해 모두 24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나눔 박스를 직접 포장했습니다. 이 선물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전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자폐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50여 개 특성화 고등학생 450여 명이 초청됐으며 직무 상담 교육과 커피 세미나 등 실습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채용 면접을 통해 최대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놓고 이에 불복한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전에서 2심 법원이 오늘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황인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판결 내용부터 볼까요? 네, 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 공급과 특허권과 관련해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 명령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게 지난 2016년 12월입니다. 이 퀄컴은 이에 불복해서 2017년 2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2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황 기자, 공정위가 이 퀄컴을 상대로 제소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던데 네. 제소 규모도 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 퀄컴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모뎀 칩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 부품인데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했다가 다시 음성으로 복원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 1985년 미국에서 설립된 퀄컴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 칩셋을 연구하고 만드는 회사인데요. LTE 칩셋 시장에서 한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스마트폰 10대 중 8대에 이 퀄컴의 이 칩셋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해 매출이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에 이르는 아주 큰 회사인데요. 퀄컴의 이런 높은 점유율, 바로 표준 특허 때문입니다. 이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게 바로 표준 특허입니다. 그런데 퀄컴은 이 표준 특허 기술을 애초 약속과는 달리 다른 칩셋 제공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허권을 무기로 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소위 갑질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에게 일방적으로 구매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고 이들 회사의 특허를 공짜로 넘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퀄컴이 없으면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 휴대폰 제조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퀄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오늘 판결에 따른 파장이 크겠네요. 네, 일단 퀄컴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재판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부터 시장에 끼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이 대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퀄컴의 특허가 좀 더 개방되고 특허권료 역시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퀄컴에 주던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스마트폰 가격이 지금보다는 약간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유럽과 중국, 일본과 대만 그리고 심지어 퀄컴의 본사가 있는 미국의 이 법원과 경쟁 당국들도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했다며 최고 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500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이번 판결을 놓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퀄컴에게 가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실리 중도 성향의 후보가 강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기조가 강경투쟁 위주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현대차가 이제 노조가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 노동계를 이제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실리 안정 위주로 변화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노조원들이 고용 안정을 강조한 이상수 당선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는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조합원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호봉 승급분을 재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전 방안을 공약에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인력을 줄이게 될까요? 현대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들은 6년 뒤인 2025년에 생산직이
현재보다 4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적은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공유 차량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신규 차량 수요가 줄면 생산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있는 것도 생산직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 5월 토론회에서 6,300여 명인 엔진, 변속기 부문 인력이 2025년에 2,700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필요 인력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생산량은 줄고 현대차는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456만여 대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대 기아차는 현재 2만 8천여 대로 추정되는 전기차 판매량을 2025년에 8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지난 10월 전기차 전략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벤츠 등 해외 업체들과 르노, 삼성, 한국 GM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빠르면 내년부터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커지자 노조원들이 고용 안정을 강조한 실리성향노조위원장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현대차 노조의 이런 변화가 뭐 다른 자동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체가 현대차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변화가 다른 업체의 노사 관계에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강성이냐 실리냐 그 차이도 지금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언어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느냐 좀 아니냐 차이인데 실제적인 결과로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리 성향이지만 만약에 임원 감축이 코앞에 다가오면 현대차 노조도 결국 강성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사망, 평균 수명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표가 나왔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80세 이상 남성, 9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하고 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좀 우리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역시 계속 진행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나오지만 기대 여명, 그러니까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가 모두 늘었는데요. 연령별을 좀 보면은요. 예를 들어 40대 같은 경우 남성은 앞으로 40년 더 넘게, 여자는 46년 더 넘게 살 것으로 좀 보이고요. 60세, 65세 모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보다 20에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더 남은 생존 기간에서 남을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80세 이상으로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대 연명이 OECD 평균치보다 1년 전후로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보다도 좀 더 높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나이가 먹으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건강인데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18년 출생아 수들의 기대 수명은 남성이 79.7년, 여성은 85.7년으로 격차가 6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그런 평균치에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 수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 기간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64세, 여자가 64.9세로 0.9년, 그러니까 1년도 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존 연수는 6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1년도 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전 연령대로 확대해 봐도요. 전체 기대 연명 대비 남성의 건강 수명 비율은 80%로 75%인 여성에 비해서 5%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는 하지만 사는 동안만큼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통계청은 우리나라 의료보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최근에 건강검진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 기자, 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지난해 이게 멈췄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 수치를 보면은요. 지난해 출생아들의 기대 수명이 82.7세로 2017년과 같았습니다.
이렇게만 딱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가 멈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앞서 들으신 대로 작년 출생아들의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 데서 알 수도 있듯이요.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기대 수명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노인 사망자들이 크게 늘었던 게 그 이유라고 통계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겨울 날씨가 추웠었던 게 이제 고령 인구의 사망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추우니까 작년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기대 수명을 낮춘 것으로 보면 되는 건데요. 올해도 많이 춥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조금 전에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김에 따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법을 일컫습니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 가명 정보를 개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과 연구, 또 통계 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곳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럼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과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통신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진 않습니다. 바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이 데이터 3법 통과의 필요성과 함께 마련돼야 할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겨우 국회의 문턱을 통과한 것입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제 1년 만에 됐는데요. 이 법안 통과 소식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그 소위에서 이제 통과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 소위는 이제 또 전체 회의를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법, 그러니까 개인정보법하고 신용정보법은 이미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예. 네. 먼저 이 데이터 3법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 있는지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 산업협회장, 또 조풍현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국회 오늘 데이터법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위만을 통과했어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이 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상임위원을 이미 통과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세 가지 법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두 개의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하나 법은 이제야 그것도
과방위의 소위에서 통과됐거든요. 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데이터 3법의 골자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데이터 3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안이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 규제 내용이 행안부 또 금융위 또 어디죠? 행안위, 금융위, 정보통신부, 과방위 이런 각각 나누어져서 법과 규제가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한계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은 각각 따로 처리되는 것보다 같이 한꺼번에 통과가 돼야만 그야말로 데이터 3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대한 건 법안 소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전체위에 올린다고 했지만 그때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 그 정보통신망법까지 올라오면 같이 그거를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조풍현 회장님, 그 정보통신망법이 다른 두 개 법보다 늦게 통과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EU 수준의 그 GDPR, 이 개인정보 GDPR이 GDPR, 개인정보법이 무슨 뭐 그렇게 혁신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법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 세 개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주 그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조직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 그 조직에 대한 독립성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와 그 비식별화했을 때 재식별에 대한 이 부분. 세 번째는 이걸 활용적인 측면에 기존에 이제 통계나 연구나 그 기타에 대해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세 개의 부분이 이제 담아져 있는 아주 그 매우 기본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 회장님, 지금 이제 조풍현 회장님께서 세 개의 법안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사실 시청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세 개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특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간략하게 세 개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조풍현 회장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정보통신망법에 담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산업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위해 사례를 침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담고 있는 법안이 개인정보법이었는데 그 부분이 비식별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가명정보를 이용을 해서 가명정보라고 하는 거는 조광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해화동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이런 개인적 뭐 전화번호가 어떻고 뭐 주소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런 정보로 바꾸어서 아예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보로 만들어서 그런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지금 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거, 통신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한다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공익 서비스에 공익 차원에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결국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은 결국 그러한 개인정보를 금융
그 요즘 핀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융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일일이 다 동의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금융 신용 정보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뱅크샐러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뱅크샐러드라는 네. 앱이 있는데 그 휴대폰에 자기의 개인 금융 여러 가지의 자산들을 네,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앱인데 그런 뱅크샐러드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가서 공인인증서 깔아서 뭘 깔고 해서 다 동의하고 이럴 필요 없이 어느 한 곳에 내가 동의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금융자산 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에 알아서 다 취합해 와서 서비스를 해달라. 이거는 내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에 대한 내 주권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게끔 법적으로 보장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만 그 동의를 하면 모든 곳에 내 개인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뱅크샐러드의 김태훈 대표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협회 부회장사이기도 한데 지금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우회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금융 그런 핀테크 기술들은 보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다 거래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법안이 동의한다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회적인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변칙은 아니겠지만 대안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뱅크샐러드 입장에서도 만약 이런 데이터 3법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 해외 그런 핀테크 기업에 다 묻히게 되고 말 거다. 그래서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고뇌에 차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풍영 회장님, 지금 이 데이터 3법 외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이게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 좀 간단히 좀 전에 설명드려야 할 게 지금 이제 데이터 산업이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술 외에 이제 이런 것을 사람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이제 지금 데이터 3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번에 이게 명문화되고 관리하고 절차 이런 것들을 담은 건데 이제 사람이나 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담고 있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약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작년 11월에 이것도 그 정부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3법도 작년 11월에 제출이 됐죠. 그래가지고 입법 발의 했는데 정부가 발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기업계나 정부와 또는 입법기관과 충분히 그 조율해서 올라온 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6장 정도로 해서 많은 양들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다 갖다가 개발해서 공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장을 해주고 반입이나 반출을 해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이제 지금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이제 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술자가 들어가서 개발한 대가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개발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공급원은 그 대가를 받는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발주를 내고 있죠. 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도 관심이고 사실 오늘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데이터 3법인데 이 데이터 3법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토스를 운영하는 리퍼블리카 대표도 역시 그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이 다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
이게 어떤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그 사례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저는 의료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제가 병원 진료를 A 병원 대학병원에서 뭐 MRI를 찍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했던 게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예.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또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 정보라는 그 규제 네.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활용하는 게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는 내 데이터인데 내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만약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한다든가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 개인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내 그걸 동의를 했다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 개인한테도 프로핏을 돌려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이 데이터라는 본인 데이터라는 그런 컨셉인데 자기 이게 정보 관련. 그렇죠. 네. 자기 정보의 주체는 자기지 않습니까? 조 회장님, 예. 그 마이데이터가 지금 자기 정보 관리하는 건데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뱅크 샐러드도 결국 마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의료 쪽에 제가 아픈 뭐 그런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또 통신 데이터, 또 보험에 가입된 데이터, 굉장히 내 개인에 대한 내 휴대폰 하나만 이렇게 하더라도 요즘 검찰에 압수수색 하면 휴대폰부터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내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서비스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를 다 드리기에 어려울 마이 정도로. 데이터라는 게 뭐 애플리케이션 아닙니다. 내 데이터입니다. 내 데이터가 휴대폰에도 만들어져 있고 내 데이터가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도 남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이 만약에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좀 활짝 열린다면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정보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더 수 있다. 만들어낼 뭐 수 그런 있죠.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과 금융을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위치 기반 데이터하고 같이 엮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SK텔레콤하고도 같이 엮이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네네. 근데 통신이 갑자기 끊겼다 이거죠. 네. 근데 보험회사가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사고 난 것 같으니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이 해서 이 사람 빨리 긴급 군환 서비스를 연결한다든가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근데 또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때 민감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악영향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 ICT 기술이 세상을 자동화하고 빠르게 효율화하는 쪽으로 많이 ICT 기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는 얼마나 인간과 인류와 세상을 잘 이해하느냐가 결국 ICT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선호하고 있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캐치하고 있죠.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IT뿐 아니라 금융, 뭐 의료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나라 그 공공 데이터 개방이 2만 4천 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이 24만 건 정도를 하고 있다. 약 한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지의원님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려고 그러면 개인의 정보를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약간은 이제 죄송스럽지만 후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재결합을 했을 때의 문제점, 아까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나 또는 금융의 카드 데이터나 또는 통신 데이터와 가명 정보가 결합이 됐을 때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차량 번호가
차량을 관리하는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 차량 정보 가명화돼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이 됐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 네네.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좀 더 그 관리의 절차라든가 예. 또는 기술,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네. 그 시스템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시행을 하면서 저는 보강해내야 한다라고 보고 사실 그래서 지금 예. 법안 통과가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명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비식별 조 회장님 비식별 정보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예. 그 이용자들의 추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50만 명의 이용권을 이제 비식별 정보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텍사스대 연구팀에서 그 넷플릭스의 비식별 자료하고 예. 자기들의 영화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 있는 자료를 묶어가지고 예. 식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재식별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정보가 나온 거죠. 유출된 거죠. 예. 이런 걱정도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예. 데이터 3법이 통과되더라도 예. 뭔가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예, 그거는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고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이고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창출하는 어떤 그 공감대 여기에 대한 합의를 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저는 데이터 3법 통과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진을 하면서 부작용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넷플릭스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오래전부터 이걸 가명화하든 비식별화하든 그런 데이터를 다시 조합을 하면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시민단체들도 계속 항의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행기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빠르게 갈 수 있고 편리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는 엄한 그런 시행령이나 규정을 통해서 엄벌에 처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바로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회장님, 지금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혹시 해외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데 미국, 일본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거래소가 네. 4,000개가 지금 넘고 미국이 한 650개, EU가 915개 해서 데이터 거래 시장이 미국만 했을 때 한 150조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거래에 대한 이 시장, 특히 마이데이터 개인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한 마이데이터 거래 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옛말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그런 격이 되면 안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으면 데이터 산업 시장이 우리나라 한 15조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조를 분석을 해보면 한 1.8조는 이런 기술 시장입니다. 아까 같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 시장. 그다음에 한 6.2조는 이런 거 구축해주고 사람이 들어가서 구축해주는 그런 시장이고 나머지 7조가 이런 그 데이터 거래 시장입니다. 데이터 서비스하고 거래하는 시장. 그 데이터 거래나 서비스도 지금 데이터 3법에서 중요해서 그런 투명성과 이런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 패키징이 돼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산업과 연관을 시켜서 해줘야만 이런 기술 시장과 솔루션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축 시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데이터 산업이 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보통신망법까지 이제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데이터 3법에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좀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사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나 그동안 언론이나 이렇게 조명되는 걸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또 이게 또 바로 연관돼서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IT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나라이고 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거기에 또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데이터 개방 지수가 전 세계 1위거든요. 여기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후손들에게 정말 창피한 일을 창피한 업보를 남기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꼭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일을 고려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데이터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력 여기 이제 2023년까지 한 2만 2천 명이 데이터 기술자들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에 한 그 10만 명 양성할 수 있는 데이터 그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풍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핵심은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은 뒤늦게 시동을 걸었는데 관련법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오늘 비즈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